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의 스웨덴은 양성평등, 복지정책, 친환경, 청렴한 정치 등등 모든 분야가 세계 최상위권에 포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세련되고 신뢰감을 주죠. 스웨덴에는 이 나라의 번영과 호황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말메라는 스웨덴의 제3의 도시인데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스웨덴의 한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매의 눈물의 주인공, 이 도시는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전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무더운 8월이 지나고 선선한 9월이 돼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미 월드컵이 끝난 지 2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술자리에서는 여전히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입이 마르도록 한국팀의 성과를 칭찬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아마 이때만큼 모든 국민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던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시선을 같은 해 9월 25일 스웨덴의 한 도시로 옮겨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브라이모비치의 고향이기도 한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메의 부둣가는 도시 탄생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부둣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많은 이들이 항구를 떠나는 선박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죽은 이를 떠나보낼 때나 들을 수 있는 장송곡을 내보냈고 신문들은 일제히 말매가 울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날 선박에 실려간 물건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겐트리 크레인으로 기록됐던 코쿰스 조선소의 크레인으로 이 크레인은 파리의 에펠탑처럼 말매의 상징이자 스웨덴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겐트리 크레인이란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기중기를 말하는데 보통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됩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다 보니 스웨덴 번영의 상징이자 유럽 조선업의 상징으로 불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이 초대형 겐트리 크레인을 전부 해체해 선박에 실어 한국으로 가져가던 중이었죠. 이 코쿰스 조선소에 설치됐던 겐트리 크레인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74년에 건설된 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그동안 75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냈고 총 중량 7,560톤, 폭 160m에 이릅니다. 45층 건물과 맞먹는 138m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 크레인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무려 1,500톤입니다. 코끼리의 무게가 약 5톤이라고 하니 한 번에 코끼리 300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이라는 사실이 감이 오시나요? 처음 코쿰스 조선소에 이 크레인이 설치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크레인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을 필요로 할 정도로 말메, 즉 스웨덴의 조선업은 전성기를 맞았던 것이죠. 스웨덴 말메에 자리한 코쿰스 조선소는 1990년대 세계 최대의 조선소였으며 이 조선소는 유럽 조선업의 호황기를 상징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하는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었고 이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세계 해운시장의 명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품질도 우수했는데요. 하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면서 이 크레인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크다 보니 고철로 해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이 크레인을 그대로 가져갈 조선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죠. 처음에는 옆나라 덴마크 회사에 매각하려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첫 거래는 흐지부지 됐는데요. 차차 이 크레인이 말메 그리고 스웨덴의 흉물이 되어갈 즈음 현대중공업이 흑기사로 등장합니다. 어차피 흉물이 되어버려 무용지물이 된 이 크레인을 단돈 1달러, 한국돈 1,000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원래 공짜로 가져가기로 계약했으나 법률상 효력을 위해 1달러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해체 및 이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등에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장사였죠. 그런데 이 코쿰스 조선소의 크레인을 한국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단순히 세계 최대 크기의 크레인이 한국에 팔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선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스웨덴에게는 서글픈 날이었죠. 어쨌든 이때 이후로 유럽이 차지하던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성공 스토리는 흥미롭다 못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겨우 원양어선 몇 대를 수출했던 대한민국은 1970년대 대형 조선소를 세우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조선업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의 1위인 일본은커녕 일본에게 뒤처진 유럽이나 겨우 따라갈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굵직굵직한 조선소들이 등장하면서 시설면에서 조선 강국으로 부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조만간 브라질이나 대만처럼 스스로 키운 몸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뒤따랐죠. 여기에 공룡처럼 몸집만 키운 조선사들은 계속되는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세계시장 점유율 6.3%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강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까지 일본의 뒤를 바짝 쫓으며 조금씩 일본의 지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로 버티면서 드디어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불과 10년의 호황기를 누리다 그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수주 잔량으로 보자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조량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100만 톤당 수주 금액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은 3,998인데 반해 중국은 2,176, 일본은 1,794에 불과했죠. 이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1970년대 갑작스럽게 성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태정실록에 따르면 1413년 왕께서 거북선이 왜군과 싸우는 모습을 구경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1413년 이전에 조선은 배를 만들어 왜군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5세기 이전에 적어도 14세기부터 배를 이용해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절 찬란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이 특출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을 모조리 일본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는 작은 어선 한 척도 설계할 수 없을 만큼 폐화해버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는 다시 극강에 세계 1위로 올라섰죠. 보통 조선업, 즉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현대 창업주 정주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주영은 지어지지도 않은 조선소를 내세워 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고 그리스 선주로부터는 허허벌판 사진 한 장으로 실제로 주문을 얻어냈으니까요. 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배짱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재근 박사님입니다. 한국 조선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재근 박사는 192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해 평양고등보통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대학에서 그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그는 인천에 위치한 조선기계 제작소에 취업하죠. 그러나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에게는 취업 자리를 정해놓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정해준 직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인천기계제작소에 취업한 그를 눈여겨본 그의 대학교 은사는 김재근이 잠수정부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이야 능력이 특출나면 갈 수 있는 자리지만 당시는 조선인이 감히 조선공학을 배우고 그중 핵심이라는 잠수정부소에 취업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죠. 아무래도 해전에서 사용되는 특수전 무기다 보니 정보 유출을 염려해 절대로 조선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부서였습니다. 그 잠수정 부서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잠수정 설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선박 실무를 눈에 익혔는데요. 남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홀로 사무실에서 외부 반출이 금지된 모든 서적을 눈에 익혔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9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로 임명됩니다. 그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조선공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모든 과목을 독학으로 배워서 지식을 나눴습니다. 쉬운 말로 독학인 것이지 복잡한 계산이 가미되어야 하는 한 학문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죠.
그러다 한국전쟁이 말미에 다다른 1953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MIT 공대의 방문연구원으로 파견되어 기초설계부터 전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진조선공학을 머리에 담아와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실을 들여와 고급 면직을 생산해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김재근은 그의 머리에 선진조선공학을 담아와 한국조선업의 중추가 될 기술자들을 양성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재근 자신은 1968년에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미 교수가 된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고급 기술자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생각하여 박사학위는 뒤로 미뤄두었죠. 그렇다 보니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1968년 그가 서울대에서 지도한 제자가 몇 년 뒤 김재근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한국의 조선업 성장 배경에는 박정희가 정주영을 설득한 1970년대를 중대한 기점으로 보지만 이보다 박정희의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 김재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960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한국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감없이 조언해달라며 부탁을 하죠. 그때 김재근 박사님도 초청을 받아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수출이 증가해 물동량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해상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해상운송에 뛰어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며 경제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죠. 그의 말을 세심하게 듣던 박정희는 그 즉시 현대미포조선을 설립하도록 허가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김재근 박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다른 중화공업에 밀려 태동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수주를 물리치고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초격차 기술력으로 어렵게 차지한 1등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시작된 이상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2020년에 카타르가 발주한 100여 척, 모잠비크와 러시아 야말반도 프로젝트에서 발주한 수십 척의 LNG선을 독점한 것처럼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선박을 수주해 대한민국의 영원한 조선강국으로의 위용을 떨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